이젠 늙었으니 편하게 쉬겠다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서서히 나를 죽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정적인 휴식은 어르신의 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학병원에서 몇십 년 넘게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늙어서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 만사가 귀찮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발 그 위험한 생각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편안한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기계가 녹슬어서 작동을 멈추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응급실에 실려오신 78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년퇴직하신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셨고 소식하시며 늘 조용히 지내셨기에 가족들은 아버님이 100세까지 장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철수님이 일어나시질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흔들어 깨우니 눈은 뜨셨는데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허공에 손짓을 하더랍니다.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치매가 왔구나 생각하며 오열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님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선망 상태였습니다. 뇌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출혈도 아니었고 뇌경색도 아니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극도로 정적인 생활 습관이 만든 신체 기능의 셧다운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은퇴 후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다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화장실 가기 귀찮아 참으셨고 입맛이 없으면 그냥 끼니를 거르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는 동안 몸속의 근육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고 혈액은 끈적한 진흙처럼 변해 뇌로 가는 산소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님이 얌전히 계시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아버님을 방치했구나 하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아직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폭풍전야입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는 순간 김철수님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통계를 보면 섬뜩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근감소증 환자가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빠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5배나 높고 사망 위험은 2배 이상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철수님은 다행히 저와 함께 독하게 재활 치료를 하셔서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김철수님이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편하게 쉬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승길 재촉하는 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김철수님을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갔던 5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걸 고치는 명쾌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잘 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지을 생존 수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기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댓글을 메모장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신체 습관은 78세 김철수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동아줄이자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생명보험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3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2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밥을 드시다가도 친구와 통화를 하시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군인이 명령을 받듯이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겠죠. 의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생활을 고혈압, 흡연, 고혈당에 이어 전 세계 사망 위험 요인 4위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계시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증가합니다. 김철수님이 딱 그러셨습니다. 점잖게 서재에 앉아 책만 보셨는데 그게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활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피가 다리로 내려가서 고여버립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고인 피는 굳어서 혈전이라는 피떡을 만듭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분마다 딱 2분씩만 일어나서 움직여 주셔도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20분 운동입니다. 따로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2분의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매끼 밥상에 계란이나 두부 혹은 고기를 반드시 올리십시오. 그리고 내 체중 1kg당 단백질 1.2g을 약처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점심에는 생선 1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모.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밥이랑 김치만 드시는 식사는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단백질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70대가 넘어가면 근육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근육량은 30대, 40대에 비해 무려 30%나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감기 몸살로 일주일만 자리에 누워 계시면 근육량이 10%나 빠집니다. 자연 상태에서 10년 동안 빠질 근육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김철수님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다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벅지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혈당 조절 장치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당뇨병을 만듭니다. 게다가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마르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 치매 위험까지 치솟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장기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두고 숙제를 하듯이 물을 마시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오후 3시 저녁 식사 전, 잠들기 2시간 전. 이렇게 하루 6잔에서 8잔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건 제 명을 재촉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갈증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의 수분이 1%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뇌 시상 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김철수 님이 쓰러지셨을 때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흐름이 느려지고 막히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어지럼증이나 만성 피로, 그리고 김철수님처럼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선망 증세의 절반 이상은 심각한 탈수 때문입니다. 물은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이자 연료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약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0분마다 알람 맞춰 일어나기, 맵기 단백질 반찬 챙겨 먹기, 시간 정해두고 물 마시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김철수님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님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족 단체방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어놔도 나를 나답게 만드는 뇌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김철수 님이 단순히 몸만 쇠약해진 게 아니라 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선망까지 겪으셔야 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귀찮아도 억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시고 귀가 조금이라도 안 들리면 당장 보청기를 끼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종교 모임이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매일 10분 이상 수다를 떠십시오. 별 할 말이 없어도 날씨 이야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김철수 님이 왜 방 안에만 틀어박히셨는지 아십니까?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잘 못 알아들으니 자꾸 되묻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혼자 지내기를 택하신 거죠. 이게 뇌에는 치명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는 고독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발암물질급 위험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높았습니다. 우리 뇌는 사람을 만나서 표정을 읽고 대화를 주고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뇌의 이 기능이 멈춥니다. 특히 난청을 방치하면 외부 자극이 차단되면서 뇌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자극 통로를 뚫어주는 뇌신경 치료기입니다. 김철수님께 제가 사정사정해서 보청기를 맞춰드렸더니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친구분들 목소리가 들리니 살 것 같다고 하십니다. 대화가 되니까 표정이 살아나셨습니다. 5번째 해결책입니다. 뇌를 편하게 두지 말고 제발 들들 볶으십시오. 매일 다니던 산책로 말고 낯선 길로 가십시오. 오른손잡이라면 밥 먹을 때나 양치할 때 왼손을 써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익숙한 것, 편한 것만 찾으시면 뇌는 굳어버립니다.
김철수님의 하루는 지난 10년 동안 복사기처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반찬을 드시고 똑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뇌의 회춘입니다. 하지만 자극이 없으면 있던 연결망도 끊어집니다. 2023년 치매역학 조사에 따르면 글을 읽고 쓰는 배움의 기회가 적을수록 치매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뇌 속에 인지 예비능이라는 비상 배터리가 생겨서 치매 단백질이 쌓여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뇌는 게으른 주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낯선 길을 가면 뇌는 길을 찾기 위해 풀가동됩니다. 안 쓰던 손을 쓰면 반대쪽 뇌가 깨어납니다.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이야말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놓치면 안 되는 꿀팁 2가지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약봉투를 전부 들고 병원에 가서 약 정리 한번 받으십시오. 김철수 님도 확인해 보니 다니는 병원이 여러 군데라 비슷한 위장약과 진통제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5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약끼리 충돌해서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꼭 약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악력을 키우십시오. 병뚜껑 따기가 힘들다면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악력은 전신 건강 성적표입니다. 틈나는 대로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시거나 철봉에 매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보청기 끼고 나가서 사람 만나 떠들기, 낯선 길로 다니며 뇌 괴롭히기, 불필요한 약 줄이기.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살리는 5가지 핵심 비법을 모두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를 실제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김철수님의 기적 같은 24시간 루틴표를 공개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귀로만 듣고 흘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기적의 하루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죽다 살아난 김철수님이 3개월째 매일 실천하고 계신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김철수님의 다시 태어난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둔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십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드는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물 말아서 장아찌랑 드셨는데 지금은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반모를 꼭 챙겨 드십니다. 밥 양은 반으로 줄이고 단백질로 배를 채우시는 겁니다. 식후에는 바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공원길이 아니라 일부러 골목길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걸으십니다. 길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면서 뇌를 깨우는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알람이 김철수님을 지배합니다. 휴대폰에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두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조건반사처럼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2분 동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는 몸이 찌뿌둥할 때쯤 알람이 울려서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점심때는 경로당에 가십니다. 보청기를 끼고 가셔서 친구분들과 큰 소리로 웃고 떠드십니다. 점심 메뉴에 고기가 나오면 체면 차리지 않고 듬뿍 담아 드십니다. 오후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십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트로트 가사 받아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가사를 외우려고 애쓰면서 뇌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병을 비우는 숙제도 잊지 않으십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전략이 바뀝니다. 저녁 식사 때는 생선 한 토막을 꼭 드시고 물 섭취는 딱 끊으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따님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 점심에 먹은 반찬 이야기 등 소소한 수다를 10분 동안 떠십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10번을 하시고 주무십니다. 이렇게 사신 지 딱 3개월 만에 김철수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셨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스쿼트나 걷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무릎이 아픈데 억지로 걷거나 쪼그려 앉는 스쿼트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절 다 망가집니다. 대신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붙이고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채 5초간 버티십시오. 이걸 양쪽 번갈아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단단해지면서 무릎 관절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하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귀찮아요. 이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해 떠 있는 시간으로 몰아서 배치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그리고 오후 5시 전까지 집중적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는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낮에는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되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이 심하신 분들은 비뇨의학과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물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해요. 나이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연한 증상입니다. 억지로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두부나 생선살은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계란찜도 아주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갈아 만든 고기나 아주 푹 삶은 수육 형태로 드시고 파인애플이나 키위리 같은 소화 효소가 많은 과일을 곁들이시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핑계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운동하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김철수님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김철수님처럼 오늘부터 실천하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했던 그 5가지 습관들, 복잡해서 기억나지 않으실까봐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에 적으셔서 냉장고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첫째, 30분마다 알람을 맞춰 무조건 일어나고 밥상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올린다. 앉아있는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고 움직이는 시간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밥과 김치만 드시지 마시고 계란 한 알이라도 더 드셔서 소중한 근육을 지키십시오. 둘째,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귀찮아도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갈증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끊긴 상태입니다. 시간 맞춰 물을 드셔서 혈액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고독은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보청기를 끼고서라도 나가서 떠들고 웃으십시오. 셋째, 익숙한 길을 버리고 낯선 길로 다니며 뇌를 괴롭힌다. 편안함은 뇌의 무덤입니다. 매일 새로운 길, 새로운 배움으로 뇌세포를 깨우십시오. 여러분, 7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을 꽃 피우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도 10년 타면 부품 갈아주고 기름 칠해줘야 더 오래 타지 않습니까? 하물며 7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기름칠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아프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김철수 님이 손자 손을 잡고 산을 오르시는 그 뒷모습이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당장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하나. 30분마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은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김철수 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3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시작하면 그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지기로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꼿꼿한 허리, 힘찬 걸음걸이, 그리고 총명한 눈빛으로 다시 태어나실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준비한 돈보다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앞당깁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당장 이 5가지 목욕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여러분, 진료실에 있다 보면 겨울철마다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뵙게 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78살 한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에 아마 무릎 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한정숙 어르신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고 믿으셨고 때를 밀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지난달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려던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욕실 바닥으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님이 소리를 듣고 119를 불렀기에 망정이지 그날 혼자 계셨다면 다시는 어르신을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평생 해오던 대로 씻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히트쇼크 증상에 피부는 이미 만성적인 염증 상태인 봉화지겸 직전 단계였습니다. 어르신의 목욕 습관이 심장을 쥐어짜고 뇌혈관을 막고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히트쇼크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겨울철 욕실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 행동만은 멈추십시오. 누구나 좋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했던 습관들이 실은 혈관을 터뜨리고 뼈를 부러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숙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욕실 온도부터 때밀기, 식사 후 목욕까지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당장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할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단호하게 지키셔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저승사자를 막아내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욕실 공기가 훈훈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벗지 마십시오. 욕실 난방 없이 들어가는 것은 내 혈관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정숙 어르신께 왜 그날 욕실을 미리 데우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굳이 난방비 아깝게 미리 켤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 생각이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썰렁한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놀란 혈관이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러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혈관이 확 풀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다시 추운 탈의실로 나오면 혈압이 또다시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널뛰는 현상을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충격을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히트쇼크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욕하기 최소 20분 전에 온풍기를 켜거나 뜨거운 샤워기를 틀어놔서 욕실 공기를 거실만큼 따뜻하게 만든 뒤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목욕하지 마십시오. 밥 먹고 바로 씻는 건 뇌로 가는 산소호흡기를 잠시 떼는 것과 같습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그날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피가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은데 피가 배 쪽으로 다 쏠려버리니 뇌로 갈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걸 식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까지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니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이 열리면서 피부로도 피가 몰려갑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인 뇌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사하셨다면 TV 뉴스 한 편 다 보시고 적어도 1시간은 지난 뒤에 욕실에 들어가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탕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천천히 나누어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낙상사고를 부르는 주범입니다. 한정숙 어르신이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탕에서 몸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앉아 있으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압력이 풀리면서 피가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쫙 쏠려 내려갑니다. 뇌까지 피를 뿜어 올려줘야 하는데 펌프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십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다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1단계, 탕 속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2단계, 탕 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다시 10초를 기다려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3단계,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 30초의 기다림이 뇌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엉덩이뼈를 지켜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욕실 난방, 식후 1시간 대기, 3단계 기립법, 이 3가지만 지켜도 욕실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은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은 따뜻하게 씻고 계신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2가지는 여러분의 노년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염증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입니다. 여전히 나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 매일 씻어야 직성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4번째, 때밀이 수건은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때를 미는 것은 피부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인 각질층을 억지로 벗겨내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정숙 어르신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때를 안 밀면 몸이 근질거려서 벅벅 밀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가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해서 국수가닥처럼 밀어내는 그것은 사실 더러운 노폐물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보호막입니다. 이걸 거친 타올로 벗겨내면 피부는 알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져서 미칠 듯이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상처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성 봉화지겸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깊은 곳에 세균이 침투해서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고열이 나는 병인데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다리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이 진행 중이셨습니다. 깨끗하자고 한 때밀이가 오히려 세균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문을 열어준 꼴이 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샤워 타월도 쓰지 마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만 살살 문질러도 씻는 건 충분합니다. 5번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딱 2~3번으로 제한하십시오. 매일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는 건 피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틀린 상식입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서 피부를 코팅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기름샘이 말라버립니다.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부족한데 매일 뜨거운 물에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한정숙 어르신께 제가 처방해드린 건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어르신의 피부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 같은 곳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하셔도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유익한 상재균을 지켜줘서 면역력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특별히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물 온도를 확인할 때 절대로 발을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팔꿈치를 사용하시거나 온도계를 쓰셔야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무뎌집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펄펄 끓는 물에 발을 담가도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살이 익어버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화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발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사례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내 발의 감각을 절대 믿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온도를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자, 이렇게 때밀지 않기, 목욕 횟수 줄이기, 그리고 당뇨 환자의 온도 체크,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갖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잔소리꾼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으라는 거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한정숙 어르신께 태원 선물로 적어드렸던 안전한 목욕 시간표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333 법칙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첫 번째 3은 일주일에 3번 이하입니다. 전신 목욕은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두 번째 3은 물 온도 38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만 높게 맞추십시오. 세 번째 3은 보습 골든타임 3분입니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로션을 바르십시오. 그럼 한정숙 어르신의 실제 목욕하는 날 저녁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욕실 난방기를 켜는 겁니다. 난방기가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십시오. 공기가 훈훈해지는 20분 동안 어르신은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줍니다. 7시 20분 욕실에 들어가시면 옷을 벗기 전에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탕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물을 적십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혀서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탕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물에 담가서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뜨끈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탕 안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딱 10분만 계십시오.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물수압에 눌려서 부담을 느낍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르시고 팔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십시오. 이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는 아까 배운 대로 3단계로 천천히 나오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시기 전에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게 한정숙 어르신이 꿀 피부를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난처한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늙으면 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 봐 걱정돼요. 매일 안 씻어도 되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닙니다. 헥세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박박 문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매일 씻는 게 아니라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시고 방 환기를 자주 시키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씻는 건 땀이 차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매일 물로 헹궈주시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냄새 걱정 때문에 피부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습제가 너무 비싸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비싼 화장품,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아주 저렴한 바셀린을 섞어 바르셔도 좋습니다. 비싼 걸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싼 걸 사서 듬뿍 자주 바르는 게 피부에는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10,000원짜리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팍팍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목욕하다 쓰러지면 누가 구해줍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겁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3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둘째, 휴대폰을 비닐팩에 넣어서 욕실 안이나 문 바로 앞에 두십시오. 셋째, 목욕하기 전에 자녀분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30분 뒤에 연락 없으면 신고해달라고 농담처럼이라도 말씀해 두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고 난방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정숙 어르신도 처음엔 유별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습관 덕분에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잠도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씻고 건강하게 살겠다라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서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십시오. 목욕 20분 전에는 무조건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탕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서 기립성 저혈압을 막으셔야 합니다. 둘째, 밥 먹고 바로 씻지 마십시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발 때를 밀지 마십시오.
거친 타월은 갖다 버리시고 전신 목욕은 주 2회나 3회로 줄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피부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싼 화장품보다 듬뿍 바르는 저렴한 로션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 한정숙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색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에게 때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하시면서 건강 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는 목욕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정숙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떼수건부터 정리하시고 욕실 온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뜨거운 물에 푹 지지고 때를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고집센 친구분이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도 똑같습니다. 나는 빚도 없이 꼬박꼬박 저축만 했는데 왜 갈수록 가난해집니까?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병, 오늘 제가 확실히 고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년 차 의사이자 여러분의 재무 주치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보다 더 무서운 통장 골다공증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74세 최영철 어르신이 흑빛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랑 적금 딱 2억 원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셨답니다. 원금 잃을까봐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요즘 마트 가기가 겁난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사과 2알에 10,000원이고 손주 치킨 사주려니 30,000원이 넘어요. 통장에 2억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이 반토막 난 것 같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자산이 심각한 골다공증에 걸린 겁니다. 골다공증이 뭡니까? 뼈 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살짝만 쳐도 무너지는 병이죠. 최 어르신의 2억 원 통장이 딱 그렇습니다. 숫자는 3년 전과 똑같은 2억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영양가는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요.
곰국에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맹탕이 되죠. 돈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돈의 물타기라고 부릅니다. 더 억울한 건 이렇게 풀린 돈은 부자들 땅값, 집값만 올려놓고 우리한테는 비싼 물가로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금 이자 몇 푼 받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줄줄 새는데 진통제만 드시고 계실 겁니까? 자,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최영철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죽어가는 통장, 뼈를 다시 강철 프레임으로 바꾸는 3단계 치료법을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의 돈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병원비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치료라고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완치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처방전 나갑니다. 최영철 어르신의 2억 원을 지키는 처방은 딱 2가지입니다. 응급실 산소호흡기와 강력 뼈대 강화제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비상호흡기 주머니입니다. 가진 돈에서 딱 2년치 생활비만 떼서 은행 예금에 묶어두세요. 최 어르신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니 2년 치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투자가 아닙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 쓰는 산소호흡기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쇼크온 환자한테 바로 수술칼을 대지 않습니다. 일단 수에 꽂고 숨부터 쉬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꼭 아픕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나죠. 그때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울면서 헐값에 팔아 생활비 써야 합니다. 그건 피 흘리는 환자를 억지로 수술대에 올리는 꼴입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 6천만 원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폭락했네. 2년 뒤면 오르겠지. 난 예금 꺼냈으며 버틴다.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위기를 버티는 힘은 바로 이 현금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럼 남은 1억 4천만 원은 어쩝니까? 여기서 두 번째 처방, 강력 뼈대 강화제가 나갑니다. 미국 1등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 모으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영어를 모르는데 미국 기업을 어떻게 고릅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S&P 500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미국 국가대표 500개 묶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주식 하나만 딱 고르는 건 몸보신한다고 산삼 캐러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 좋으면 신받다지만 독초를 먹어서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이 500개 묶음을 사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검증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 하나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499개가 돈을 벌어서 메꿔주니까요. 최영철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 사장님들이 나를 위해 밤새 공장을 돌리고 돈을 벌어온다는 거구먼. 정확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이 나도 결국 은행 이자의 3배, 4배 수익을 내온 검증된 약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2년치 생활비 6천만 원은 산소호흡기로 예금해 둔다. 둘째,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뼈대 강화제인 미국 500개 기업 묶음에 넣는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언제 팔아서 씁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쓰는 법을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약도 먹는 양과 시간이 중요하듯
돈도 빼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막 꺼냈으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큰일 납니다. 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딱 적당량만 빼쓰는 기적의 4% 법칙과 배당금 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금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친구분들 계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야,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통장 골다공증 걸렸단다. 얼른 이거 봐라. 하고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노후를 살립니다. 자, 앞서 우리는 최영철 어르신의 2억 원 중 6천만 원은 응급산소호흡기인 예금으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뼈대 강화제인 미국 1등 기업 주머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주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팔아서 써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금야금 팔아 쓰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깡통 차면 어떡합니까?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고 너무 적게 쓰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처방전에서는 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꺼내 쓰는 기적의 안전투약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매년 여러분 총 자산의 4%만 꺼내 쓰십시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절대 부작용이 없는 안전 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지난 70년 동안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모조리 분석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가진 돈을 주식과 채권에 나눠 담고 매년 얼마씩 꺼냈으면 죽을 때까지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 발견한 마법의 숫자가 바로 4%입니다. 예를 들어 최영철 어르신이 가진 2억 원의 4%면 800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이 8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물가가 3% 올랐다면 800만 원에서 3%를 더한 금액을 꺼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서 꺼내 써도 30년 뒤에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무려 95%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의학으로 비유하면 자가재생 치료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죠. 자본주의 시장도 똑같습니다. 미국 우량 기업들은 매년 평균 7%에서 10%씩 성장합니다. 우리가 4%만 꺼냈으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최영철 어르신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곶감 빼먹듯이 다 파먹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만큼 과일만 따먹으면 나무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특별한 약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천연 진통제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 성장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 회사들은 돈을 아주 잘 벌어서 주주들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이걸 배당금이라고 하죠. 마치 월세 받는 건물주처럼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3개월마다 꼬박꼬박 통장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니까요. 물가가 오르면 월세도 오르듯이 배당금도 같이 오릅니다. 최영철 어르신은 뼈대 강화제 주머니 중 일부를 이 배당 성장 바구니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분기마다 수십만 원씩 용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파란불이 켜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배당금은 나오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오히려 아이고, 황금 낳는 거위를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물 배합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7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주식을 많이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 처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나이입니다. 20대 청년은 독한 항생제를 써도 간이 버티지만 70대 어르신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순한 약을 써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공식 하나만 외우십시오. 100 빼기 나이 법칙입니다.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세요. 최영철 어르신은 74세니까 100 빼기 74는 26이죠. 그럼 전체 자산의 26% 정도만 공격적인 주식에 넣고 나머지 74%는 안전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뼈가 금방 붙으니까 주식 비중을 높여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쿠션, 즉 채권과 현금 비중을 늘려서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권하는 연령별 맞춤형 운동 처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년 총 자산의 4%만 꺼내 써라. 이게 부작용 없는 안전 역량이다. 둘째, 팔지 않아도 현금이 나오는 배당 성장 바구니를 활용해라. 이건 천연 진통제다. 셋째,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만 주식에 투자해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통장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숨 쉴 겁니다. 선생님, 듣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영철 어르신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하고 계신 하루 10분 재무 건강 루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제 처방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양제가 됩니다. 자, 최영철 어르신은 병원을 나선 뒤 바로 은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중 2년치 생활비인 6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증권사 계좌로 옮기셨습니다. 선생님, 증권사라고 하니 왠지 무섭고 어렵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하라는 대로 사인 몇 번 하시면 끝납니다. 이건 마치 동네 요원에서 큰 대학병원으로 진료 기록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그럼 이제 최영철 어르신의 재무건강관리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약 먹기, 정기검진, 그리고 연말 건강 성적표입니다. 첫째, 매달 1일은 영양제 먹는 날입니다. 최 어르신은 매달 1일이 되면 스마트폰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동 주문을 걸어두셨거든요. 국민연금 나오는 날에 맞춰서 미국 1등 기업 500개 바구니를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아침 8시에 그냥 기계적으로 드세요. 오늘 컨디션 좋다고 안 먹고 나쁘다고 더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뉴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사는 겁니다. 비쌀 때는 적게 사지고 쌀 때는 많이 사지겠죠. 이걸 1년, 2년 반복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최어르신은 이걸 마음 편한 자동 이체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3개월에 한 번은 비타민 주사 맞는 날입니다. 최어르신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죠.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배당 성장 바구니를 사두셨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이 되면 통장에 달러로 현금이 꽂힙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매달 꾸준히 사모으니까 이제는 꽤 쏠쏠한 용돈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쓸까요? 어르신은 이 돈으로 친구분들에게 밥을 사십니다. 내가 미국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주인이라서 걔네가 번 돈 좀 보내줬네.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밥값을 낼 때 자존감이 쑥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에 활력을 주는 강력한 비타민 주사입니다. 셋째, 1년에 한 번 내 생일날은 종합검진날입니다. 이날은 딱 30분만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4% 룰과 100배기 나이 법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면 기분 좋게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을 채워 넣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졌다면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싸진 주식을 더 삽니다. 이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땀을 흘려서 식히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내죠. 자산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1년에 한 번씩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 마세요. 그냥 자산 0점 조절입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설명해 드렸는데도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2가지를 딱 짚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제 나이가 75인데 이제 와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들은 명언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90세 노인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긴다.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75이시면 앞으로 25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 변하는 긴 시간입니다. 지금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영철 어르신도 74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미국 주식이 폭락해서 반토막 나면 어떡합니까? 저는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 못 봅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꽉 쥐고 있잖아요. 주식이 폭락하면 아이고 2년 동안은 주식 쳐다도 보지 말고 예금 통장에서 돈 꺼내 써야지 하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겨울이 오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회복되지 않은 폭락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든든한 패딩 점퍼, 즉 2년치 현금을 입고 계시니까 겨울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잡한 차트 분석 필요 없습니다. 경제 뉴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기업 바구니를 사서 묵혀두고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듯 비율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이 루틴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마음먹으신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다른 분들이 남긴 글도 보시고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 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제가 병원에서 본 진짜 행복한 노후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통장의 건강을 넘어 진짜 존엄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대수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좀먹던 통장,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100세까지 끄떡없는 강철 뼈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린 핵심 처방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건 내 자산의 뼈를 녹이는 자살행위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2억 원이 있다면 반드시 2개의 주머니로 나누십시오. 2년치 생활비는 산소호흡기인 예금으로, 나머지는 뼈대 강화제인 미국 1등 기업 바구니로 보내서 일을 시키십시오. 셋째, 매년 딱 4%씩만 꺼내 쓰고 1년에 한 번씩 나이에 맞게 주식과 채권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투약 용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 인생의 척추입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서 있을 수 없듯이 경제적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토록 재테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사랑하는 손주가 찾아오면 지갑 열어 용돈 쥐어주고 친구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는 존엄한 노후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치영실 어르신은 이제 병원에 오실 때 표정부터 다릅니다. 선생님, 요즘은 마트 가는 게 즐겁습니다. 내 자산이 건강해지니까 내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유해지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자산의 뼈대를 다시 세우십시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의 통장과 몸 건강을 모두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도 대한민국 주치의로서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